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국제금융 소식과 주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번 주를 전망해보는 NSB통신 알기 쉬운 주간 국제금융 시간입니다. 엔저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해오던 일본 증시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채와 시중금리 상승 등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내놓은 2조 8천억 엔 규모의 유동성 정책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본 증시의 하락은 곧 아시아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과도한 급등세가 이어져 오던 니케이 지수의 하락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엔달러 환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일본 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결정할 수 있는 가격 변수이고 또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가격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나오자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주에는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BS투자증권 이두환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두환입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은 악재에 비해서는 선방한 그런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반락했습니다. 전전주 2.2% 상승에 비한 소폭 반락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되올라서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은 다우지수 경우 양적 완화 출구 논의에 따라서 약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악재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작은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가 될 만하고 또 5주 연속 상승한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세계를 떨게 했었던 이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은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이런 악재로서 작용할 만합니다. 지난주 중반 5월 1일 있었던 FOMC 회의록에 대한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었고 또 버냉키도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양적 완화 출구에 대한 논의를 최초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금융시장은 불안에 떨었던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양적 완화 출구 준비 등 양적 완화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논지가 물론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버냉키 의장의 입장은 현재 지속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전략은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출구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예고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가진 언어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가는 언론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은 빠르면 6월 또 늦으면 9월 정도부터는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이러한 보도들이 계속 나왔고 또 이런 보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아시아 시장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상당히 크게 흔들렸었고 일본만 하더라도 사상 11번째 하락폭인 7% 이상의 하락을 보였던 것이 이런 아시아 시장을 더 강타한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버냉키가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 양적 완화 출구에 대한 것은 잠복기로 들어간 이런 악재로서 평가를 해야 되고 언제든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꼭 그 버냉키 의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중앙은행장들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장도 그렇고 또 유럽의 드라기 총재도 그렇고 일본의 구로다 총재도 역시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에 대해서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또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미국의 주택 거래가 3년 반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또 주택 가격의 상승 폭도 약 4년 8개월 내 최고를 보이는 등 주택 경기는 계속해서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경기는 소비 지출에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내구재 주문이 3월 달에는 마이너스 5.9%였는데
가장 최근인 4월 달에 지수가 3.3%로 급 반전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제조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라고 보여집니다. 또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2만 3천 건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 경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소비가 계속적으로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 GDP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독일 경제는 계속해서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분데스방크는 2분기부터 독일 GDP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이 어떤 기업 경기 신뢰 지수에 따르면은 석 달 만에 기업 경기 신뢰 지수가 증가세로 반전이 됐고 또한 3월 산업 생산치도 예상치보다 더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무역 흑자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독일의 GDP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IMF는 독일의 올해 GDP 성장률을 0.6%로 잡고 있고 내년에는 1.6%로 1.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유로존의 경기가 아직은 어렵지만은 독일이 먼저 치고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유럽 전체를 끌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게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유럽의 복합 PMI 지수를 보면은 약 16개월째 기준선인 50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로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인데 이렇게 독일만이라도 먼저 고개를 들고 일어선다는 것은 유럽 경제는 좋은 이런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아베노믹스가 좀 퇴색하는 기운이 있는데 이런 자산관리 매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장기 채권의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정말 긴축으로 들어간다면은 일본 경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일본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금년 들어서 약 40%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이 사소한 악재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본 경기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좋아지는 면이 있지만 동시에 또 나빠지는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견주어서 우리나라 주가는 일본의 엔저가 주춤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다시금 제조 경기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인데요. 사실 그 5월 마지막 주를 통해서 6월 한 달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6월 한 달을 통해서 하반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언급되는 주요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을 시장에서 얼만큼 소화하고 흡수해내고 또 인내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른 손바뀜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번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6월 한 달을 놓고 보면은 지수 자체는 1950포인트에서 약 2050포인트까지 이런 박스권으로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6월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6월 한 달이 좋다기보다는 하반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6월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의 달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국제 원자재가 하락에 힘입어 수출입 상품의 교역 여건이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 상품의 교역 여건이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내수가 취약하면 성장에는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국내 경제를 강하게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정책적인 대응을 찾고 있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미국 이외의 수출 지역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5월 넷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이었습니다.